안녕하세요. 이회수의 페북방송입니다. 오늘 주제는 화장입니다. 예. 화장은 여자들만의 전유물은 아니죠. 화장 도대체 왜 하는 것일까요? 가장 아름다운 얼굴, 어떤 얼굴이 가장 아름답겠습니까? 사실 어떤 분들께서는 민낯이 가장 아름답다고 얘기를 하긴 합니다. 화장의 완성은 민낯에 있다. 예, 민낯, 그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원본 그대로의 얼굴이 되겠습니다. 민낯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민낯은 어린이들의 얼굴입니다. 전혀 화장을 하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화장이 반드시 가식일까요?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화장은 현대에 이르러서 어떤 소통의 도구, 자신을 전달하는 한 방법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물론 사람들은 드러내고 싶어하는 부분이 있고 감추고 싶어하는 부분이 있겠죠. 드러내고 싶어하는 것은 강조하고 감추고 싶은 부분은 감추는 이런 것이 화장술의 일종이기도 하겠습니다. 화장에 관한 그 명언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얼굴이 있는데도 그것을 연지분으로 처발라서 전혀 별다른 낯짝을 만들어 놓는다. 네, 이게 굉장히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누구의 말일까요? 셰익스피어의 말입니다. 네. 그 다음에 라 브리에르라고 하는 아주 어려운 이름이네요. 이런 이름을 가지신 분이 말씀하신 것 중에 마음에 없는 말을 하는 것보다 화장으로 치장을 하는 것이 훨씬 죄가 가볍다라고 화장을 긍정적으로 표현하신 분도 있습니다. 예. 속담 한번 볼까요? 자기 얼굴에 분 바르고 남의 얼굴에 똥 바른다. 이게 한국 속담입니다. 조금 사람은 자기 자신은 좀 아름답게 치장하고 싶어하고 남은 좀 비하하고 싶어하는 그런 심리를 가지고 있는 듯이 이 한국 속담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국 속담은 아름다운 얼굴은 화장이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런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역사가 깊은 나라일수록 속담이 발달해 있습니다. 한국, 영국 특히 속담이 발달해 있죠. 미국 속담이 없습니다. 역사가 짧아서 거의 영국 속담을 가차해서 쓰거나 인디안 속담을 빌려서 쓰죠. 한국 속담 풍부하고 다양한 것만큼 일본은 또 속담이 드뭅니다. 저군이 있는 하늘과 그러니까 쌓인 구름이 있는 하늘과 화장한 여자의 얼굴은 그대로 오래가지 못한다. 이것도 사실 화장을 부정적으로 표현한 속담 중에 하나겠습니다. 셰익스피어가 부정적으로 표현했던 연지나 분을 처바르는 그 여자들의 얼굴. 근데 그 연지의 유래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연지를 바르게 된 것은 먼 고대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역대 왕들은 많은 비첩을 거느리고 있었죠. 그 여자들 중에 누구든 생리가 있을 때에는 왕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리가 있다는 표시로 연지를 찍었다고 합니다. 역시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이거 뭐 어떻게 정확한 문헌을 찾아보기는 어려웠습니다. 예. 화장은 단순히 외관적 평가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사회 심리적인 효과를 지닌다고 하죠. 화장은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행하기 위한 수단인 동시에
관계성을 증진하기 위한 도구가 된다고 합니다. 심리적인 효용을 살펴보면 개인적으로는 화장을 함으로써 기분 전환이 되고 긴장감 등 만족감을 유발할 수 있으며 대인적으로는 주위 사람들에게 적극성을 높여서 사람들 사이의 친밀도를 강화하는 수단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화장. 우리나라의 화장 사실은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도대체 언제부터 화장을 하기 시작했을까요? 어떤 것이든지 사실 학술적으로 그 출발점을 얘기할 땐 다 원시 시대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화장도 역시 원시 시대로 가죠. 네안데르탈인도 화장을 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은 지금까지 나온 가장 오래된 증거는 스페인 남부의 무르시아 지방에서 발견된 조개 껍데기라고 합니다. 조왕 질랑 교수가 이끈 영국 브리스톨대 연구팀은 2010년 무르시아 유적지에서 발굴한 조개 껍데기에서 화장품으로 추정되는 물질을 찾아냈습니다. 조개 껍데기에서는 파운데이션처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노란 빛깔의 색소와 검은색 광물이 섞인 붉은색 파우더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화장품의 일종으로 추정하는 것이죠. 스페인 무르시아 지방의 조개 껍데기에서 파운데이션처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파우더가 발견되었는데 연구팀은 미국 국립과학원 해보에 발표한 논문에서 5만 년 전 네안데르탈인들이 화장을 했다는 최초의 증거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네안데르탈인들은 조개 껍데기에 화장용 색소를 담아두기도 하고 또 화장 도구로 이용도 했다고 합니다. 조개 껍데기와 화장품의 발견은 인류의 역사에 중요한 의문점들을 던졌습니다. 네안데르탈인들은 현생 인류 호모 사피엔스 이전에 멸종됐고 때문에 현대의 인간보다는 덜 진화된 존재로 여겨져 왔죠. 자신을 꾸미기 위해 색소를 만들고 화장까지 했다면 과연 지능이 덜 발달한 존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안데르탈인이 화장을 했다는 것은 그들이 불을 사용했고 석기를 사용했으며 사람이 죽으면 매장하는 문화를 가졌다는 것과 함께 상당한 수준의 지능을 가진 인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조왕 질랑 교수와 연구팀도 네안데르탈인이 화장을 했다는 것은 그들의 높은 사고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사실은 그 이전부터 인간은 화장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동물도 화장하지 않습니까? 예? 뭐 고양이나 개도 털을 가지런히 하고 또 눈곱을 떼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물고기도 목욕을 합니다. 예. 물고기도 비늘 사이에 기생충이 끼었다든가 이물질이 끼게 되면은 튀어오르죠. 물 밖으로 쑥 꽂혀오르면서 그것을 떨쳐냅니다. 그러니까 몸을 다듬는 행위, 이것은 아주 하등한 인간 이하의 어떤 여러 가지 생명체에게서도 발견되어지는 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하물며 인간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정말로 민낯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것일까요? 어디까지가 화장이고 어디까지가 민낯일까요? 민낯만이 진실하고 화장은 가식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화장도 자기 표현의 한 진실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예뻐 보이고 싶어하는 욕구, 이것은 내면의 진정성을 그냥 드러내는 것이죠.
특히 여자들은 아름답지 않은 존재가 사랑받지 못한다는 것을 너무나 본능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예뻐 보이기 위한 여러 가지 장신구라든가 화장품이라든가 또는 의류들을 사용하죠. 아름다움, 이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주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샘솟게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화장. 자,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화장, 한국의 화장의 역사는 어떨까요? 우리 조상들은 예로부터 흰색을 귀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윤택하고 하얀 피부, 이것이 고귀한 신분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 고군 벽화에서는 양볼에 동그랗게 연지를 바른 여성을 볼 수도 있고, 백제는 피부 표현을 하얗고 연하게 하는 그 화장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라에서는 보다 색깔이 화려한 화장법이 인기가 있었다고 하죠. 특히 신라 때는 남성들도 화장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화랑의 화장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화랑들은 지식과 무예를 두루 갖춘 미소년들을 위주로, 저는 안 되겠군요. 화랑이. 예, 저는 뭐 이 미소년은 젊었을 때라도 미소년은 아니었으니까 그 미소년들을 위주로 선발했는데, 얼굴에 분을 바르고 구슬로 장식한 모자를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역시 이제 화장과 함께 장신구, 스스로를 장식하는 문화도 함께 발달하게 되죠. 화려한 문화예술이 만개했던 고려 시대에는 처음으로 신분에 따라 화장법이 나뉘었습니다. 이것은 중세 유럽에서도 그 화장이 신분에 따라서 많이 나뉘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짙은 화장은 기생이 즐겨 했고, 신분이 높은 부인들은 최대한 자연스럽고 연한 화장을 즐겨 했습니다. 신분에 따른 화장법은 조선시대에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조선의 기생들은 화려한 색조 화장을 즐겼지만 사대부 여인들은 최대한 본인의 얼굴 생새를 바꾸지 않는 화장을 즐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역시 이제 특히 장신구 같은 경우에는 신분이 높거나 또는 가정이 부유할수록 아주 비싸고 화려한 장신구를 사용했겠죠. 화장 문화의 발전은 화장품의 발전과 다 있습니다. 조선 말기의 명성황후는 러시아제 화장품을 즐겨 썼다고 합니다. 1915년에는 대한민국 최초의 화장품이 만들어집니다. 언필치, 이름하여 박가분이라고 하죠. 박가분. 1918년 8월 우리나라 최초의 화장품으로 등록된 상표입니다. 박가분은 이것을 처음 만든 사람은 두산그룹 창업자인 박승직 회장의 부인 정정숙 여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박가분은 모방 상품이 나올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납성분이 들어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서 1937년에 폐업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 등 유럽 여성들이 백년가루를 얼굴에 바르다 납중독에 걸려서 점점 그 얼굴이나 피부가 시퍼래지면서 결국 이 사망을 하게 되는 이러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 여성들은 서구적인 얼굴로 보이기 위해 입체적인 화장을 선호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동란 때를 기해서 미군들이 유입되고 그리고 서양의 문화가 전파되기 시작하면서 생긴 것이겠죠. 1960년대 말부터 북을 치고 돌아다니는 동동구리무, 북을 치고 크림을 팔러 다니던 사람입니다. 이 구리무라고 하는 것은 크림의 일본식 발음입니다. 동동
구리무 장수들이 나타났습니다. 1970년대에는 좀 더 발전한 방문 화장품 판매가 엄청난 인기를 끌었죠. 최근 열풍을 일으켰던 드라마 응답하라 1988, 여기서 쌍문동 테티서 3명이 방문 판매원에게 화장품을 사고 피부 마사지를 받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진한 색조 화장 열풍은 90년대 중반까지 계속됐습니다. 특히 배우와 가수 등 여성 연예인들이 최신 화장 문화를 주도하기 시작했습니다. 90년대 후반부터는 청순한 화장, 자연스러운 화장이 인기를 끌기 시작했고요. 2000년대부터는 민낯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면서 거의 화장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는 이런 티 안 나는 화장이 최근에 인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억압적이었던 그 중세 시대가 지나고 유럽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화장 문화도 다시 화려하게 번성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시절 가장 유명한 패션의 아이콘,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1세, 이분께서 헨리 8세와 앤 불린 사이에서 태어난 엘리자베스 여왕은 44년 동안 잉글랜드와 아일랜드를 통치했습니다. 평생 결혼을 하지 않은 엘리자베스 여왕은 붉은색과 창백할 만큼 흰 피부,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모습으로 당대 여성들의 롤 모델로 부각됐었죠.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화려한 보석으로 치장을 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아한 모습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의 흰 피부는 아픈 비밀이 숨겨져 있죠. 여왕은 어린 시절 천년두를 앓은 뒤 얼굴에 남은 흉터를 가리기 위해, 이 우리말로는 그 곰보 자국이라고 하죠.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백연가루를 얼굴에 바르기 시작했는데, 그 백연가루는 납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점점 중독이 되어서 퍼렇게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말년에 엘리자베스 여왕은 자신의 얼굴이 보기 싫어서 궁전 안의 거울을 모조리 없애라고 지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여왕은 당시 많은 여성들이 여왕처럼 흰 피부를 만들기 위해 백년 가루를 사용했고, 그 위험한 화장에 결국 빠진 거죠. 수많은 여성들이. 그래서 단명하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 납은 분해가 안 됩니다. 체내에 축적되죠. 그래서 중금속 중독으로 사망하는 사례가 속출한 겁니다. 화장 어떻습니까? 왜 사람들은 화장을 할까요? 아름다워 보이고 싶어 합니다. 아름다워 보이고 싶어 하는 욕구는 무엇일까요? 사랑받고 싶다는 것입니다. 사랑받고 싶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행복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움과 사랑과 행복은 사실은 이음동의어라고 할 정도로 밀접한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름다움을 보는 눈에는 이회수의 이론에 의하면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육안이고, 둘째가 뇌안이고, 셋째가 심안이고, 넷째가 영안입니다. 이 4가지의 눈으로 아름다움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육안이나 뇌안 정도는 사실은 형이하학적인 눈입니다. 보다 형이하학적 눈, 고차원적인 눈은 심안과 영안입니다. 마음의 눈과 영혼의 눈입니다. 이 눈을 떠야만이 진정한 그야말로 아름다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혼의 아름다움, 그리고 정신의 아름다움까지를 보아야만 합니다.
이 아름다움을 갖춰야만 정신적인 사랑, 정신적인 행복감 또는 영적인 사랑, 영적인 행복감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육신, 외형만을 갖고서 진정한 아름다움에 닿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외모를 화장하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과 돈을 낭비해왔습니다. 내면을 가꾸는데 이제 보다 주력해야 합니다. 내면을 가꾸는 화장법, 어떤 것이 있을까요? 스스로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이 아름답습니까?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마음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살아가는 마음, 나의 이득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의 이득까지를 생각하는 마음, 나의 슬픔만을 절실하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남의 슬픔 또한 나의 슬픔처럼 느끼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내면과 영혼을 아름답게 만들어 줍니다. 이회수의 소설 중에서 황금비늘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에는 나뿐인 놈이 변해서 나쁜 놈이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나뿐인 놈, 이것이 곧 나쁜 놈입니다. 자기만을 생각하는 것, 자신의 이득만을 생각하고 자신만 잘 살려고 하는 것, 이 마음이 사실은 사람의 내면만을 추악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외형까지도 추악하게 만들고 맙니다. 어쩐지 사실은 보기만 하더라도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그리고 이기주의로 만연해 있는 이러한 얼굴 표정 감출 수가 없죠. 내면적인 아름다움, 영적인 아름다움, 정신적인 아름다움, 이것까지를 획득하는 화장법, 무엇이 있을까요? 책입니다. 책을 읽으십시오. 내면을 아름답게, 영혼을 아름답게 하는 것, 책입니다. 오늘 이회수의 세상을 향한 돌직구 읽어드리겠습니다. 남자는 태어나서 3번만 울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네, 태어날 때 먼저 사람들 울지요, 그죠? 그 다음에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또 나라를 잃었을 때 이렇게 3번 울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횟수를 정해놓고 우는 것은 뻐꾹시계다. 가슴이 메마르고 눈물도 메마른다. 예, 가슴이 메마르고 눈물도 메마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슴이 메마르면은 눈물 또한 메마르죠. 모름지기 인간이라면 타인의 아픔에도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가슴을 간직하고 있어야 한다. 어떻습니까? 사실은 아직도 농촌에 가면은 순박함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정말 인간다움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웃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이웃의 슬픔이 내 슬픔이 되는, 이웃의 기쁨도 내 기쁨이 되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이러한 사회가 아름다운 사회가 아니겠습니까? 도시적 삶 어떻습니까? 다 집만 나가면 다 남입니다. 예? 집 나가면 다 남이고 심지어는 집 안에 있다 하더라도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사람들까지도 남이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함께 사는 그 부부까지도 그저 남이 되고
네 편, 내 편을 가르게 됩니다. 인간답게 사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역시 웃음도 있어야 하고 눈물도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것을 함께 하는 삶, 함께 나누는 삶, 이것이 인간다운 삶이 되겠습니다. 오늘 다소 좀 애환이 있는 클레멘타인이라고 하는 노래를 하모니카로 불러드리겠습니다. 이 클레멘타인은 미국 서부 개척시대 포티나이너, 이 용어는 일확천금을 꿈꾸고 황금을 캐기 위해서 캘리포니아 광산으로 몰려든 사람들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이분들이 애환을 달래기 위해서 불렀다는 노래인데요. 어떤 설에 의하면은 또 수제를 잃어버린 수해에 의해서 그 잃어버린 딸을 그리워하는 아버지의 뭐 노래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출처는 확실치가 않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미국의 민요로 알려져 있고 또 어린이들이 즐겨 불러서 동요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한번 하모니카로 불어보겠습니다. 네, 슬픈 노래인데 일부러 슬프지 않게 불렀습니다. 예, 화장. 예쁜 것은 좋죠. 민낯이 예쁘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민낯, 무슨 깊은 뜻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을 그대로 간직하기에 인간은 너무나 많은 욕망과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화장, 과연 어떤 것이 아름다운 화장일까? 한번 오늘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다들 아름다워진다고 합니다. 가장 최상의 화장법 역시 사랑이 아닐까요?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